백석문화대학교 교수이시며 변향미 긍정연구소 대표이신 변향미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이 좁을 정도로 활동하고 다니시는 분인 이렇게 모신 게 정말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저도 덕분입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박사님이 해주시죠. 그렇게 네. 할까요?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교육을 통한 변화, 삶의 질을 향상,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향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인천의 공감복지 라디오를 개국하셔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서현석 박사님의 초대에 기꺼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의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변향미 긍정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4년 정도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3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2019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책을 쓰고 있고 이제 현재 4번째 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곧 여러분께 4번째 책으로도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소개를 정말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아니 이름이 참 너무 네. 의미 있습니다. 그죠? 네. 변화, 향상, 미래. 네. 아, 제 이름이 우리 박사님께서 소개했다시피 변향미잖아요.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성변씨에다가 네. 향기 향자 아름다운 미자를 네. 이렇게 지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저에게 이런 기억이 늘 있습니다. 우리 향미는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제 그렇게 성장해 와서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새 학기가 되면 자기소개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애들이 제 이름을 듣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웃기 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국민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제 이름 갖고 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박사님도 생각나겠지만 이 성변씨라는 거 네. 그리고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향기 향자가 붙어 있으니까 네. 너무 놀림을 당하고 아마도 그러셨겠어. 지금 시기로 네. 따지면 학교 폭력 유형 중에서도 여러 유형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언어 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네.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호소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저 만만한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 내 성씨 이름 바꿔달라고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때를 부리기도 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주변에 많은 스승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또 좋은 지인분들 덕분에 내 의미에 대한 것을 네. 심각하게 이렇게 스스로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전에 제 연구소 소개할 때도 변화, 향상, 미래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하다가 저를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변화, 향상, 미래의 긍정 마스터라는 그런 저의 그런 네이밍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서 저희 주변에 계시는 좋은 분께서 향자가 들어가니까 저에게 닥터향이라는 네이밍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향기 향자만 생각을 했는데 또 성변씨만 생각을 했는데 변 박사보다는 닥터향이 더 예쁘다. 그래서 저에게 그 이름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이렇게 닥터향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제 닥터향 그 이름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아니요, 진짜 너무 저도 좋았어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름에 대한 고민과 이름 불편들이 오히려 좋은 네이밍으로 탄생한 계기가 된 것 같고. 맞아요. 네. 전화위복이 된 그렇죠. 거예요. 네네. 네. 대중 강사로 이제 전국이 족보에 느껴질 정도로 이제 활동하고 이제 계시는데 주 강의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시죠? 주로 강의 분야가 제가 좀 20년이 넘다 보니까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청소년 상담과 진로 코칭을 이렇게 주로 하는 출발을 했는데요.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을 바라보면 지금도 뭐 다양한 학습자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자는
아무래도 양육자들을 그렇죠. 우선으로 하는 네. 부모님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부모 교육을 제가 아직 올해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어떤 강연을 많이 했는지 지금 아직 데이터는 뽑지 않았지만 올해도 상하반기를 제가 쭉 훑어봤을 때 부모님들을 가장 많이 만나서 네, 부모 네. 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맞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주제에 또 어떤 특정 분야, 그러니까 네. 우리 박사님께서 특별히 그래도 강점을 두고 있는 네.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네. 주로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 부모 교육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야 중에서도 제가 양육자잖아요. 저도 네, 저도 네, 이제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쭉 생활하다 보면서 부모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관계에서는 네, 소통이 네. 중요하다. 네. 그리고 소통을 하다 보니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네. 굉장히 저에게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제 강의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영유아기 대상의 부모님들의 훈육 프로그램으로 긍정 훈육 또 부모 양육 태도와 관련된 네. 그런 주제로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나 사춘기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대화법, 네, 네. 좋은 관계,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 자녀의 상호 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많이 강연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 현장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토론회도 많이 참석도 해보고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면 네, 꼭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모든 교육 현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부모 교육이 이제 현장에 가보면 네,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박사님께서 현장에 많은 부모들을 만나면서 또 느끼는 중요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일까요? 그래요. 하루에도 뭐 제가 2번, 3번, 예, 많을 때는 4번까지도 아유, 제가 하루에 네, 부모 네. 교육을 소화할 수 그런 기한 시간도 있었는데요. 부모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미래 교육으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3가지 정도만 네,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부모 교육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부모들이 올바른 지식과 또 습득을 하면 아이들에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더 나은 소통, 또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적인 친밀감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소통의 연결 네.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바람직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네.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환경에서 네. 발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꼭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또 말씀해 주실 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네. 양육의 중요성을 좀 이제 얘기를 해 주실 텐데 네. 예, 뭐 관계의 중요성 네.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좀 궁금해요.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어. 늘 이제 지향해 왔던 게 이제 배려하는 멘토형. 배려하는 배려하는 멘토. 멘토형 네. 아빠. 네. 그걸 늘 생각을 했는데 좀 쉽지는 않지만 네. 이걸 좀 더 이제 배려하는 멘토를 구체적으로 좀 이제 생활 속에 네. 이제 이게 실감나게 막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제 어른다운 부모, 어른다운 부모. 그리고 네. 어른다운 아버지, 네. 이거를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와. 그 스테판 비 폴트가 얘기했던 네. 아버지의 5가지 유형이 예,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게 배려하는 멘토형인데 네. 그 멘토형이 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지금도 큰딸 아이가 이제 40대가 됐고 네. 둘째 딸은 30대 후반인데도 네.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아버지로서의 그런 양육자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이 양육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부모라는 대상자는 사랑의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사랑의 힘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 우리 인간은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게 그렇죠. 되죠. 네. 그리고 나서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되면 이제 학교라든지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도 만나게 되고요. 또 인생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는 관계가 되죠. 또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연인 관계, 친구, 아내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갖게 되고요. 어쩌면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과의 그런 만남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꼽자면 관계를 뽑자면 네. 부모 자녀의 관계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이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렇죠. 부모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훈련과 연습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사랑의 힘 그렇죠. 네, 이 사랑의 힘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중요하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라. 네, 사랑에 대해 잘 아는데 네, 그래도 잘안 어떤 돼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음.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맞아요. 네, 네. 네. 남한테는 참 잘 네, 되는데 네. 내 가족들에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의 힘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어떤 내면적인 그 사랑의 힘은 음. 참 뭐 말로 표현을 안 되죠.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네. 그래서 사랑의 힘을 가진 자. 너무 좋은 음. 말인데. 네. 예,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예. 사랑의 힘.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어떤 엄마였을까? 어떤 양육자의 역할이었을까? 그리고 또 제가 이 시대적 소모형 가운데 지금 부모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을 가진 자, 이 의미가 저에게는 어떻게 네. 다가왔느냐. 제가 그래서 강의 중에도 늘 제가 좋아하는 시를 우리 부모님들께 자주 들려드리곤 하는데요. 네. 제가 그때 그 시를 오늘 우리 인터뷰 마지막에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들려드리려고 기대가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성장시키면서 가족을 지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가장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랑 에너지 탱크 저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네.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웃에게는 사랑을 잘 전달하는데 정말 내 아이들, 내 가족에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인색할까?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외롭다고 많이 말을 하셔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불안하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올까?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우리들 앞에 있지 않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 에너지 탱크 저장소다. 네. 네, 이것을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할까? 그렇죠. 뭐 이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네.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그런데 부모의 바람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너무 잘 키우는데 부모님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학교를 보낼까? 진로보다는 진하게 그렇죠. 포커싱에 맞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조금은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데 좀 더 에너지를 쓰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네. 현장에 있는 전문가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미래 사회에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관계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관계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관계 유산이요. 네. 네. 우리는 뭐 재산을 물려주고 지식을 물려주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뭐 신앙을 물려주는 거, 예. 그리고 관계 유산을 물려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이렇게 좀 사이가 좋게 좀 되려면 그 부모의 역할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요. 현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교수님, 아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문을 열지 않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냥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가방 툭 던져놓고 지방에 들어가서 게임에 몰두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은요. 엄청난 그렇죠. 수다쟁이거든요. 그럼요. 떠들거든요. 그럼요. 네. 여자아이들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들도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부모들이 아마 그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그 집에만 에너지 오면 보면. 네. 애들이 말문을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려면 아이의 일상을 격려해주고 네. 아이의 일상이 들어가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삶을 터치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진짜 말문을 열 수 있게 되거든요. 제대로 된 관심을 가져야 그렇죠. 된다. 네. 제대로 된 관심.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대화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아,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대화를 잘하고 싶대요. 네. 맞아요. 우리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근데 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소한 것부터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은 야 우리 아이가 중학교인데요 고등학교인데요 대화 수준이 이렇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럼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아이에 대한 비난의 마음이 내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호기심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요구에 맞닿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아기를 좀 들어주면 되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어때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그렇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대화를 꺼려하고 대화를 안 하게 되고 대화의 장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점 대화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된다? 훈련하고 훈련해야 된다. 연습하고 맞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연습과 훈련이 동반될 때 부모로서 건강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밖에 대화는 그냥 별 얘기 아니라도 맞아요.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네. 일반적인 아주 사소한 네. 거라도 수다를 떠는 훈련부터 맞아요. 먼저 시작한다. 그래야 대화가 계속해서 맞아요. 촉진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네. 생각을 안 하시고 대화를 잘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 그 사소한 대화를 하길 어려워하시니까 네. 아이들하고는 말문이 막히고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게 되면 주로 청소년들이 하는 말씀 말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맞아요. 네. 네네. 그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하시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잘하고 싶고 또 아이들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가정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대화를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단히 네. 어려운 네, 일이고요. 네, 네. 또 상대의 이야기를 오롯이 들어준다는 것만은 실로 굉장히 노력이 동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랜 동안 현장에서 대화 교육과 관계 교육과 부모 교육들을 해오고 있는 네. 전문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훈련하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연습하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네. 그러면 많은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이 아니 박사님은 왜 훈련하고 연습해요? 너무 잘하실 것 같고 아이들도 잘 키웠을 것 같은데 왜 연습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요?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게 손과 발로 우리 아이들한테 닿을 때까지는요. 오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죠. 네. 즉 몸에 배인 게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네. 근데 그냥 우리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딱 만나게 되면 내가 이해한 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네. 문제 해결을 제가 먼저 해주려고 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네. 돼요? 제 감정에 휩쓸려 버릴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서 맞아요. 예,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잘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대화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대화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럼 아이들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화의 식탁을 자주 갖는다든지 네. 또는 우리 밥상머리 교육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가정에서는 네. 밥상머리 교육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맞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이거는 저는 가정 안에서 꼭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올 대화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다음 시간도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오늘 이제 그 양육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네. 특히 이제 이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방법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인생의 발달 단계가 여러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훈육과 관련된 발달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영아기, 네.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성인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 교육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네. 양육자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서 목이 마른 상황으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예를 드리면 아이들이 목이 마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이 마른 상황에도 부모님들이 역할과 방법과 도구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네. 질문인데 박사님, 우리 자녀분 두 따님이 네,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6개월, 또 뭐 9개월, 돌 때 3살, 5살, 8살, 10살 아마 이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럼 예를 들면 아이의 연령이 한 3개월 때 아기가 목이 마르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 마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울죠. 우는 소리를 울죠. 듣고. 그죠?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을까요? 3개월짜리예요. 3개월짜리에게 물을 준다. 네, 이제 아버지니까 어. 모를 수도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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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개월 때라면 아이에게 젖병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모유수유가 가능한 분들은 모유수유를 할 네, 것이고 네, 네. 만약에 우유를 먹는다면 젖병에다가 우유를 타서 아이에게 직접 우유를 그렇죠. 먹이면서 목마른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거예요. 네. 근데 3개월에서 6개월이 갔어요. 그럼 6개월짜리가 목이 마른 상황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물을 줄까요? 트레이닝 컵이 나옵니다. 예, 네, 네. 젖병에서 이제 네, 네, 아이가 지금 우리 여기는 없지만 트레이닝 컵 이렇게 컵 사이에 양쪽에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컵이 등장해서 아이가 조금 잡으면서 먹을 수 있게끔 컵이 달라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돌짜리는요? 어떻게 우리 줄 수 있죠? 돌짜리 12개월짜리는 또 그게 맞는 또 그렇죠. 체형에 맞는 일반 그렇겠죠. 컵으로 이제 아이가 네.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살짜리는요? 직접 아이가 물병을 들고 마실 수도 있죠. 네. 8살짜리 이제 뭐 냉장고에 있다면 냉장고에 직접 그렇죠. 가서 떠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음. 부모님들의 역할도 방법도 달라져야 달라져 되는데 있죠. 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네, 네. 지금 네. 학교 앞 현장에 맞습니다. 가보세요.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 방과 후에 딱 학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애들 태우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초중 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짜리도 엄마 물 이러면 부모님들이 그냥 물을 떠다 주잖아요. 참 너무 중요한 할아버지 거예요. 할머니들이 요즘 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도 많으신데요. 그 부모님들 제가 조부모님들 교육에 가도 그래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도 제가 물을 갖다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헬리콥터맘, 타이거맘들이 우리 아이들을 네, 이렇게 네, 키우고 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어때요? 캥거루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달라져야 되고 방법도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우,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